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어제에 이어 역대 두 번째를 기록한 가운데 이번 대유행 정점이 8월 말이나 9월 초가 될 거란 예상도 나옵니다. 정부는 위중증 환자 증가에 대비해 병원들의 중환자 병상을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전액 무료로 진행되고 있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더 좋은 해열제를 처방해주겠다며 진료비를 받아 논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뉴스에이에 출연해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을 완주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해 소탕하다시피 과잉 수사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의 한 병원에서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은 여성 환자들의 신체를 만지거나 불법 촬영한 남성 간호조무사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12명에 이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외출이 어려워지면서 아파트 베란다에 간이 풀장을 설치하는 이른바 베터파크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한 대와 맞먹는 물 무게 탓에 베란다에 균열이나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이게 과연 맞는지 팩트맨에서 짚어봤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오늘도 2,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이 전파력이 5배 강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정부는 새로운 방역 체계를 검토하겠다고 하는데요. 이 대안이 없습니다. 이 방역을 강화하자니 자영업자들이 쓰러져가고 경제를 살리자니 확진자가 치솟고 있죠. 일각에서는 이 치명률만 관리하고 확진자 확산은 감수하는 위드 코로나 일상으로 가자는 제안도 있지만요. 이 방역 당국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결국 백신 없이는 이 방역 체계를 새로 할 방안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이 와중에 전문가들은 이번 4차 대유행 정점이 8월 말 9월 초가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첫 소식 황규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내 해수욕장들은 폐쇄했고 저녁 6시 이후 2인까지 모일 수 있게 한 부산의 확진자 수는 6일째 100명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을 포함한 전국 확진자 수는 1,987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8월 말에서 9월 초까지는 확진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대학의 연구를 보면 델타 변이 확산이 시작되고 2달 동안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델타 변이가 7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확산됐음을 감안한 겁니다. 만약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지 않고 전파력이 더 강한 람다 변이까지 만일에 들어온다면 그 시기는 더 늦춰지거나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또다시 추가 방역 조치를 언급했습니다. 기존의 4단계 외에 추가적인 거리 두기 단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수 있으며 방역 전략을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델타 변이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프레임이 맞느냐. 지금처럼 확진자 수 중심으로 관리하는 방역 체계를 중환자와 사망자 중심으로 관리하는 체계로 바꾸는 걸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접종률이 충분하지 않다면서 확진자 수를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정부 대표단은 모더나사의 백신 공급 차질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내일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지금 문제는 일선 병원들인데요. 중증 환자가 늘어나면서 병상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긴급하게 이 병원장들을 소집해서 이 병상을 늘려달라고 SOS를 쳤지만 이 병원들은 이 병상뿐 아니라 인력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일반 중환자들까지 지금 위기라는데요. 지난해에도 똑같이 겪었던 일들이죠. 나아진 게 없습니다. 허욱 기자입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를 돌볼 일손 부족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특히 위중증 환자들이 사용하는 에크모 장비는 흉부외과 관계자 등 일부 전문 인력만 다룰 수 있습니다. 인공호흡기나 에크모하는 환자 한 명당 강 3명이 붙는다 해도 24시간 따지면 3명이나 6명이 필요한 거죠. 인력이 없으면 장비도 소용없습니다. 에크모 누가나 흉부외과에서 그리고 심폐기사도 있어야 되고.
4차 대유행에서 40, 50대 위중증 환자가 늘어난 것도 인력 부족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런 분들은 악화되면 끝까지 다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뭐 장비라든가 의료 인력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길어지죠. 방역당국이 상급 종합병원의 코로나19 중증 환자 전담 병상을 좀 더 마련해 줄 걸 요청했는데 이 역시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지적합니다. 지금 다 이미 1%도 간신히 만들어 놓은 거고 거의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이 항상 꽉 차 있잖아요. 대부분 매일. 거기서 또 더 빼라는 건 좀 힘들지 않을까. 정부 쪽에서는 이제 자꾸 베드 위주로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베드 늘려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진이 얼마나 되느냐. 코로나19 환자 전담 병상을 늘리면 일반 환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도 주장합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네, 한편 OECD에서 바닥 수준이었던 일본의 백신 접종률이 우리나라도 제치고 국민의 절반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하루 100만의 접종을 목표로 속도전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미리 확보한 백신 물량이 충분했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도쿄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여름방학이지만 대학 캠퍼스는 북적입니다. 학교에 마련된 대규모 백신 접종센터에 학생들이 단체로 몰렸습니다. 最初はなかなか高齢者の方とかがワクチン接種が優先っていうことだったんですけども、やっぱりそうじゃない人たちも感染のリスクっていうのは十分にあると思うので、やっぱり積極的に打っていきたいな。 전산 문제 등으로 차질을 빚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었던 일본 접종률은 이제 50%를 앞두고 있습니다. 접종률은 이미 한국을 앞질렀고 2회 접종을 완료한 비율은 우리보다 2배 이상입니다. やはりこの新型コロナ対策の決め手というのはワクチン接種だと思っています。総接種回数、ここは1億回を超えております。 올림픽을 앞두고 일본 정부가 하루 100만 회 접종을 목표로 내세웠을 때는 현실과 동떨어진 목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실제 모더나로부터 계약한 만큼 물량을 받지 못해 차질이 빚어졌지만 상반기까지 확보한 1억 회분의 화이자 백신이 있었습니다. 3분기에 화이자 7,600만 회분이 추가로 공급되고 혈전 우려 문제로 접종을 보류했던 아스트라제네카도 다음 주 풀기로 했습니다. 올림픽 기간 하루 15,000명대 신규 확진자가 쏟아져 이른바 부스터샷도 추진 중입니다. すでに一部ですね、救急の医療にアクセスをできないような状況が起きるのではないかと、そういった危機的な状況にあると、災害医療のようなに匹敵するような状況にあるのではないかと。 일본 정부는 현재 도쿄 등 6개 지역에 내린 긴급사태 발령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2주 뒤에 열리는 패럴림픽도 무관중 개최가 유력해 보입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백신 확보 문제 등 코로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아직 논란이 있는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문재인 케어 4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건강보험이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였다고 자평했는데요. 야당은 이 시국에 자화자찬이 가당한가라며 공세를 폈습니다. 이어서 전혜정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이 코로나19 방역에 크게 기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염병과 연관되는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보험이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든든하게 해주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국민 3,700만 명이 9조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았다고도 했습니다. 내년까지 중증 심장질환, 중증 건선, 치과, 신경치료 등 필수 진료의 부담도 들어드리겠습니다. 야당은 최대 현안인 코로나 확진자 폭증과 백신 수급 불안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이 시국에 문재인 케어 자화자찬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문재인 정부의 무능이야말로 코로나 슈퍼 전파자입니다. 한편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난 방역 전문가들은 국내 확진자가 조만간 3,000명에서 5,000명까지 늘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김 총리는 내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고
백신 접종에도 적극 동참해달라고 호소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이 사진으로 더 유명해진 이른바 독직 폭행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한동훈 검사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차장 검사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자격정지 1년도 선고받았지만 이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계속 검사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공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검사장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하던 중 독직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차장검사.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유죄였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는 주관적 판단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압수수색 과정의 물리적 행사는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중심을 잃어 한 검사장의 몸을 눌렀다는 정 차장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확정될 경우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로 일할 수 없고 자격정지형으로 인해 1년간 다른 공직에 채용될 수 없습니다. 선출직 공무원 출마 자격도 제한됩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도 2년이 더 지나야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재판 이후 정 차장 검사는 별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아닌가요? 다만 정 차장 검사는 당분간 검사 업무를 계속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인 지난해 11월 대검찰청은 정 차장 검사의 직무집행정지를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기소에 문제가 없는지 대검 감찰부에 조사를 지시했고 현재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의 조치가 없을 경우 정 차장 검사는 형이 확정될 때까지 피고인 신분으로 수사지휘 업무를 계속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경선 불복 논란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이 경선 승복 선언을 하자고 제안했는데요. 이낙연 캠프 측은 이 경선 불복을 말한 적이 없는데 괜히 불복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낙연 전 대표가 스튜디오에 나옵니다. 직접 물어볼 텐데요. 그 전에 오늘 공방 내용을 윤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캠프 선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캠프 선대위원장들이 함께 경선 승복 선언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낙연 캠프 선대위원장인 서른 의원이 이재명 지사가 본선 후보가 되면 원팀을 장담할 수 없다고 하자 맞불을 놓은 겁니다. 이 발언 그 자체로 보면 경선 불복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크게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에 서른 의원은 즉각 제 머릿속에는 경선 불복 단어가 없는데 너무 당연한 것을 하자고 하니 새삼스럽다며 경선 불복 프레임 공격을 그만두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낙연 캠프는 이 지사의 인성 문제를 거론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첫 번째는 철거민에 대한 것, 두 번째는 당연히 농성 문제, 그리고 자치단체장과 지역의 노인들에 대한 반말, 그리고 네 번째가 시민들에게 하는 트위터로 한 욕설이었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공연한 분란을 일으켰다며 이재명, 이낙연 두 주자 모두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아니, 경선을 왜 합니까? 결과에 승복하려고 하는 것이지. 경선을 하고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정상적인 정치인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추미애 전 장관 측은 경선 승복을 따로 선언까지 해야 하는 상황인지 모르겠다며 국민과 당원들 보기에 민망하다며 이 지사 측을 비판했고, 김두관 의원은 선대위원장인 서른 의원이 위험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이낙연 전 대표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수습하면 또 불거지고 봉합하면 또 터지고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준석 대표 얘기입니다. 오늘은 대표 탄핵 논란까지 불거졌는데요. 윤 전 총장 캠프 인사의 발언에 이 대표 화가 많이 났습니다. 윤 전 총장은 이 대표에게 직접 전화하며 또 한번 수습에 나섰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캠프 정무실장인 신지호 전 의원이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가 기획한 토론회 참석에 대해 말하던 중 탄핵을 언급했습니다. 당대표 결정이라 할지라도요, 암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거는 탄핵도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준석 대표와 경선 준비위 결정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는 취지였는데 당대표 탄핵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되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신 전 의원이 이 대표를 염두에 둔 말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이 대표는 이 발언으로 그동안 윤석열 캠프의 공격 목적이 명확해졌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부적절한 언급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최재형 캠프도 탄핵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느닷없이 당대표 탄핵 얘기를 꺼내들어 우리 정권 교체를 향한 우리 국민의힘의 대장정에 편지 풍파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제 이 대표와의 갈등설을 일축했던 윤 전 총장은 또 한 번 수습에 나섰습니다. 신주 실장에게도 얘기를 했고 또 여기 출근해서 많은 캠프 구성원들에게도 우리가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당의 화합과 단결을 해칠 만한 언동은 절대 자제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 전 총장은 이 대표에게 전화도 걸어 이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갈등의 발단이 된 토론회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캠프 입장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겠다고 말해 갈등의 불씨를 남겼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속속 1호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 문재인 정부가 만든 규제를 전수검사해서 바로잡겠다, 이 공약을 준비했다는데요. 후보들 1호 공약 보면 그들의 갈 길을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정부가 국민의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이 오히려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습니다. 이런저런 달콤하고 화려한 공약, 온갖 검증되지 않은 정책으로 국민의 삶을 더욱 견디기 힘든 고통으로 몰아넣지 않았습니까? 최 전 원장은 각종 규제 정책으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고 보고 내일 규제 혁파를 키워드로 한 최재형표 정책 비전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분석한 문재인 정부 규제 정책은 3,500건이 넘습니다. 이런 모든 규제에 대해 적정성 검사를 한 뒤 폐지 또는 수정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재건축 규제나 기업의 투자, 고용과 관련된 규제 등 정부가 민간에 개입한 부분을 주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캠프 관계자는 빅브라더화된 정부 역할을 정상화하는 작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면 취임 후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신설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정부가 집값 절반을 부담하는 반반주택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자신이 직접 등장하는 웹드라마 형식으로 발표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청와대에 미래전략실을 만들어 단임제 대통령의 한계를 보완하겠다고 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남녀 육아휴직 3년 보장을 공약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자, 여야 대선 주자들 설마 정치인 체질 뭐 이런 건 아니겠죠? 네, 아닙니다. 이들의 연예인 체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게요. 이 정치인도 연예인도 끼는 좀 있어야 잘하는 것 같아요. 네, 대선 주자들 끼 한번 보실까요? 먼저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인데요. 히드래곤, 원희봉 기자 같은 이 북캐릭터들까지 선보이고 있습니다. 부모 찬스를 이용한 스펙 위조는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 인정할 건 인정하자. HDBS 원희봉 기자였습니다. 원 후보 이번에 다이빙을 하네요. 네, 저게 도쿄올림픽 때 응원 챌린지 영상에 함께 참여한 건데요. 이런 짧은 영상들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재형 후보는요, 성격 유형 지표인 MBTI 결과도 공개했습니다. 성격 검사하는 MBTI 아시죠? 제가 어떤 유형으로 나왔을지 상상이 되세요? 자유로운 영혼의 연예인으로 나왔어요. 오. 기대해 주십시오. 조금씩 나올 겁니다. 조금 의외네요. 네. 자, 여권 주자들도 좀 볼까요? 네, 이재명 후보의 연기도 한번 보시죠. 이재명이다. 맞아요. 일 좀 하시던데요? 맞아요. 그래도 사실 꼰대죠? 맞아요.
네, 이낙연 후보는요, 방송인 강유미, 홍진경 씨와 함께 이 코믹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정세균 후보는 연예인에게 특별 과외를 받기도 했습니다. 너무 빈틈이 없어 사람이. 스캔들도 없어.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너무 약올로 돼. 먼지 좀 나오게 좀 욕도 좀 하고. 김수민 씨는 정세균 후보 후원회장이죠. 네, 맞습니다. 후보들 모두 저렇게 이미지 변신뿐 아니라 좋은 공약에도 공을 들이고 있겠죠. 네, 그럴 거라 믿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쓰디 쓴 말, 그냥 쓴 소리보다 더 쓴 소리인가요? 네, 지금 대선 주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 여러 쓴소리들이 나오고 있죠. 이 대표가 따르고 또 그를 아끼는 인사들도 쓴소리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지금 김 기자가 대선 주자라고 말했지만 사실 윤석열 후보 측과의 갈등이죠. 네, 갈등이 커지다 보니까요. 과거 이 대표의 이 발언도 소환되고 있습니다. 나는 대통령 만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니까. 누구? 어? 유승민. 너 이러다가 윤석열 대통령 되면 어떡하냐 이렇게 하더라고. 지구를 떠야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예전부터도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겠죠? 자, 이 유승민 후보를 평소 존경해 왔다는 건 널리 알려진 이야기인데 유승민 후보도 오늘 쓴소리를 했다고요? 네, 애정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말을 줄이고 생각할 시간을 더 많이 가지라고 했는데요. 본인이 큰 방향으로 가면 사소한 문제는 풀릴 것이라면서 격려도 했습니다. 쓰디 쓴 말을 한 사람이 또 있죠. 네, 이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선대위원장을 모셔야 됩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그 능력을 보여주신 분은 김종인 위원장이기 때문에 취임 직후부터 당에 다시 모셔야 한다고 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요, 한 인터뷰에서 지금처럼 감정 대립으로 가면 곤란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가 당 대외협력위원장으로 영입한 권영세 의원도 대선 과정의 주연은 당연히 후보라고 하면서 역시 불필요한 말과 글을 줄여라라고 했습니다. 네, 다들 이제 조언이 비슷한데 이준석 대표 좀 자제해야 할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늘 직접 통화를 해봤더니 그동안 좋은 게 좋은 거라면서 덮었던 사안들이 있었지만 경선 관리 공정성에 대해 시비를 거는 거엔 명확히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제할 생각이 좀 없다는 취지로 보이는데요. 이 대표를 향한 쓰디 쓴 말들의 공통점은 말 아끼기였지만 당분간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선 중립을 지켜야 하는 당대표가 특정 후보와 이렇게 치열하게 다투는 것도 참 이례적인 장면입니다. 열왕야랑이었습니다. 네,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식사, 선물, 경조사비 제한은 공무원이나 언론인, 교사 등에게만 적용되죠.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런 규정을 청렴 선물 권고안이라며 일반 국민에게도 권고하는 규정을 추진해서 논란입니다. 청렴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인데요. 코로나와 물가 상승으로 가뜩이나 힘든 농축수산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까지 제가 들어봤습니다. 시민들은 권익위가 고려하고 있는 전국민 청렴 선물 권고안이 생소하다는 반응입니다. 명절 선물은 이 정도가 좋다. 경조사 때 축의금이나 조의금은 이 정도가 적절하다. 이런 권고안이 나라에서 만들어진다면 그냥 마음의 크기인데 그거를 나라에서 정할 필요가 굳이 있을까요? 아니 일반인들은 그렇게 제해야지. 사회주의 국가나 똑같은 거야. 오는 정 가는 정이고 어려운 사람한테는 거기 한 개라도 더 갖다 줄 수도 있고 그러는 게 룰에 의해서 하는 것은 그 민주주의가 아니야. 상인들은 선물 액수를 정하는 권고안이 나오면 기다리던 추석 대목 지갑이 더 다칠까 걱정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기에 안 그래도 장사가 안 되는 판국인데 더 안 되죠. 진짜 더 안 돼요. 정부에서는 지금 소상공인 너무 힘들어서 살려줘야 되니 뭐니 말로만 그러는 것뿐이네. 물가가 폭등하며 한우 선물은 김영란법 규정인 10만 원 내로 구입하기 어렵습니다. 기존에 선물을 10만 원짜리 하던 사람은 지금 그 정도 양이면 선물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건 안 하니만 못해. 농축수산업계는 사실상 김영란법을 민간으로 확대하는 것이라며 국민권익위를 찾아 단체로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청렴 선물 권고안이 시행이 되면 사실상의 규제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소비 위축이 되어서 수산인들이 더욱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존 김영란법 선물 가액도 물가 상승률에 맞춰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명절일 때 상시적으로 20만 원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상향을 주장하는 우리 농업인들의 뜻과 반하게 그 경고안을 내는 자체가 우리 농업인들을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다. 권익위는 당초 내일 청렴 선물 권고안을 다루는 민관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업계와 관계부처의 반대가 이어지며 논의를 좀 더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인선이 간다였습니다. 경기는 불황이지만 부동산 시장 열풍은 꺼질 줄 모릅니다. 서울 강남의 대단지 아파트 5개 세대의 계약이 불발돼 매물로 나왔는데 무려 25만 명이 몰렸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강남구의 역세권 대단지 DH 자이 개포. 계약이 불발된 5채의 주인을 찾는 무순위 청약에 어제 무려 25만 명이 몰렸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는 12만 대 1, 118제곱미터는 3만 2천 대 1의 경쟁률, 분양가 15억 원 이상이라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데도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전세 시세를 좀 검색을 해봤는데요. 새 아파트라 좀 비쌉니다. 13억에서 16억 원 정도인데 그렇다면 일단 계약금을 먼저 내고 10월 말에 잔금을 치르기 전에 시세대로 전세를 놓으면 분양가를 전부 털 수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이라 실거주 규제도 없습니다. 매매 시세가 30억 원이니까 아등바등 계약금만 마련하면 15억 원을 버는 셈. 당첨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세 줘야죠. 들어가지는 못하잖아요. 포털 사이트엔 지난 일주일간 100건이 넘는 기사가 쏟아졌고 댓글창에선 투기 조장이다, 아니다, 꼭 필요한 정보다 날선 공방이 오갔습니다. 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정보를 내주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직장인들이 돈을 벌어가지고는 못 사잖아요. 계속해서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어떻게든 깃발 하나라도 꽂아봐야겠다는 마음이 크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전세를 떠도는 거랑 있는 상태에서 옮기는 거랑 마음이 다르잖아요. 전문가들은 서울의 만성적인 공급 부족이 빚어낸 씁쓸한 단면이라고 지적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그럴듯한 집을 공급하는 수단을 다 없애버렸어요. 품귀 현상이 날 것이다 이런 시그널을 준 거고 수만 대 정도까지 경쟁이 가는 거죠.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베터파크란 말 들어보셨나요? 베란다에 만들어진 워터파크란 신조어입니다. 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려워진 사람들이 아파트 베란다에 미니 수영장을 설치하면서 생겨난 말인데요. 이 수영장, 물을 가득 채우면 무게가 상당하겠죠. 혹시 건물에 무리가 가진 않을지 걱정하는 분들도 많은데 안전 문제나 법적 문제 없을지 따져보겠습니다. 퀸사이즈 침대와 비슷한 크기의 간이 수영장입니다. 높이는 이렇게 성인 무릎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저희가 1시간 동안 채웠지만 반밖에 차지 않았습니다. 만약 물이 가득 찼다면 1.3톤이 넘는데요. 자동차 한 대와 맞먹는 무게입니다. 그렇다면 빌라나 아파트의 베란다, 옥상이 견딜 수 있는 무게 얼마나 될까요? 건축물 구조 기준 규칙에 따르면 1제곱미터당 옥상은 200kg, 베란다나 테라스는 300kg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비 2m, 길이 5m인 베란다에 시중에서 판매하는 중형 수영장 하나를 설치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베란다의 기준 하종은 3톤인데 수영장 무게는 3톤을 훨씬 넘어서 불법입니다. 여기에 화분이나 사람의 무게까지 더해진다면 더 위험할 수 있어 보이는데 안전상으론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균열이 발생될 수도 있고 기존에 발생된 균열에 힘이 조금 더 가해지면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건물이 무너지진 않더라도 기존에 균열이 있는 오래된 아파트라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아랫집 천장에 누수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윗집에서 설치한 수영장 무게가 기준을 넘어서 발생한 누수라면 보강 공사 비용 등 손해배상 책임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더운 여름 아이들과 물놀이 즐기려면 작은 크기 수영장에 30에서 40cm 정도로 얕게 물 채우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팩트맨 제보 부탁합니다. 어젯밤 대구 시내 도로에 지름이 10m나 되는 대형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가로등이 빨려 들어갈 정도의 엄청난 규모입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왕복 6차선 도로 한가운데가 푹 꺼졌습니다. 인도에 설치된 가로등은
땅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굴착기는 연신 흙을 퍼넣습니다. 대구 지하철 안심역 인근 도로에서 땅 꺼짐 현상, 일명 싱크홀이 발생한 건 어젯밤 10시 50분쯤. 주변에서 교통사고 정리를 하던 경찰이 발견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가로등이 넘어진 줄 알고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깊었기 때문에 좀 무섭기는 했습니다. 싱크홀은 지름 10m, 깊이 5m 규모로 다행히 지나는 사람이나 차량이 없어 큰 피해를 면했습니다. 대구시는 오늘 오전 임시 복구를 마쳤지만 여전히 한개 차선 통행을 막고 있습니다. 싱크홀이 발생한 구간은 지하철 노선 연장을 위해 2000년대 초 구조물을 설치하고 흙으로 메운 곳입니다. 최근 집중호우 영향으로 땅속에 매립된 상수도관 연결 부위가 훼손됐고 많은 물이 유입되면서 토사가 유출돼 싱크홀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이 이제 조금씩 빠지면서 장기적으로 심화가 좀 생기는 거죠. 공동의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또 그제 비가 또 많이 왔지 않습니까? 대구시는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안전 보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준호입니다. 남성 간호조무사가 수면 내시경을 받고 잠든 여성 환자들을 성추행하고 불법 촬영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2명입니다. 김재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서초구의 병원. 이 병원의 20대 남성 간호조무사 정모 씨가 환자들을 추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병원 회복실에서 근무하던 정 씨는 내시경 검사를 받은 여성 환자들이 잠에 취한 틈을 타 신체 부위를 몰래 만지고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범행은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12명에 이릅니다. 경찰은 정 씨의 PC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피해 여성들의 사진 37장을 확보했습니다. 정 씨의 범행 사실은 지난 4월 마취에서 풀리며 피해 사실을 알아차린 여성 환자가 고소한 뒤에야 드러났습니다. 정 씨는 즉시 병원에 사표를 냈고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했습니다. 병원 측의 사건 경위를 묻기 위해 접촉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선은 제가 어떻게 진단해드릴 수 있는 기준이 없는 저희도 연결이 안 됐어요. 경찰은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정 씨를 준유사 강간 및 준강제 추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7개월 동안 지하철역에서 자신의 체액으로 여성들을 테러한 30대 남성도 붙잡혔습니다. 여성들이 큰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범죄인데 성범죄로 처벌은 어렵습니다. 홍지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가방을 맨 젊은 남성이 길을 걸어가고 잠복 중이던 경찰이 서둘러 뒤를 쫓습니다. 경찰은 수도권의 지하철역을 돌며 여성들에게 체액 테러를 한 3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여성들의 가방이나 옷주머니에 자신의 체액이 담긴 피임기구를 넣은 혐의.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에 지하철역의 환승 구간을 골라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 동안 수도권 5개 지역 경찰서에 10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 용의자는 동일 인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남성을 검찰에 넘기면서 강제추행이 아닌 재물손괴죄 등을 적용했습니다. 현행법상 신체에 직접 체액 테러를 가하는 경우가 아니면 성범죄 적용이 어렵다는 겁니다. 최근 3년간 경찰에 접수된 체액 테러 44건 중 40% 가까이가 재물손괴죄가 적용돼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성범죄가 돼야지만 이 사람은 이렇게 수상 등록을 하고 사후 관리를 하고 예방을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국회에는 물건에 대한 체액 테러도 성폭력 범죄로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시청자의 제보가 뉴스가 되는 제보가 뉴스다 코너입니다. 이 코로나 대유행 이후 유흥업소들은 아예 영업을 못하는 곳이 많은데요.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을 해놓고 몰래 여성 접객원까지 불러 술을 마시는 곳이 있다. 이런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고발합니다. 테이블 위에 술병이 가득하고 남녀 4명이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내부에 마련된 방에도 여럿이 모여 음주를 즐깁니다. 좁은 장소에 다닥다닥 붙어 앉았지만 마스크를 쓴 사람은 찾을 수 없습니다. 영상이 촬영된 건 어젯밤 8시.
부산시가 거리 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면서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 모일 수 없는데 이를 어긴 겁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문을 걸어 잠그고 손님 신원을 확인한 뒤 입장시키고 있습니다. 유흥업소와 다를 게 없지만 반은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 집합금지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유흥업소 출입이 막히자 풍선 효과로 사람들이 몰리는 겁니다. 바에서 일하는 명령 우리 반이거든요. 이달 초에도 부산에선 여성 접객원을 고용해 술을 판매한 바 6곳이 적발됐습니다. 적발되면 영업정지는 물론 형사 처벌도 받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접객원이 밀폐된 공간에서 같이 마스크를 벗고 음주 취식 행위를 하다 보니 감염되는 사례가 많고 아주 위험한 실정입니다. 코로나 대유행이 여전한 가운데서도 방역 수칙을 비웃는 일부 업소들 탓에 방역에 구멍이 뚫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이 코로나 백신 접종은 국가 예산으로 무료로 받고 있죠. 그런데 일부 병원에선 돈을 받고 있습니다. 이 해열 진통제를 처방해 준 값이라는데요. 구자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동네 의원에서 자녀 백신을 접종한 직장인 김모 씨. 무료 접종으로 알고 있었는데 병원에서는 진료비를 요구했습니다. 해열제를 처방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해열 진통제를 사뒀다고 했지만 의사는 약이 다르다며 처방을 권했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하지만 처방해준 건 처방 전 없어도 살 수 있는 타이레놀이었습니다. 효과가 달라요? 왜 달라요? 조정은 많이 쓰니까 이렇게 통으로 나오는 거고 그 용량 차이가 있는 거예요. 콜라 100ml요, 콜라 250ml요 달라요? 시중에서 3,000원이면 살 수 있는 약을 진료비에 약값까지 더해 7,600원에 사게 된 셈입니다. 강요는 하지 않아요. 환자가 몸 상태가 아플 때 좋은 약을 좀 권할 수 있는 거는 의사 인지 판단이죠. 온라인에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글이 적지 않게 올라옵니다. 보건복지부는 명백히 부적절한 행위라는 입장입니다. 예방접종 비용에 진찰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접종 당일에는 진찰료 산정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한의사협회도 채널A 문의에 비윤리적 행위라고 답변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중복 청구된 진찰료는 심사를 통해 회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을 치르고 있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겉에서 보기엔 참 치열한 경선을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토론회에서 그래서 그런지 이낙연, 이재명 두 후보가 이 당 경선을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다 이런 질타도 받으시던데 이번 경선이 진흙탕 같다 혹시 이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요. 네. 그러나 서로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런 단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토론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지적을 하셨어요. 기본소득 공약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영화 기생충 얘기도 하시면서 부자와 서민이 다 8만 원씩 받는 게 맞느냐. 또 뭐 지사직 공약, 지사직 유지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고 좀 이재명 지사의 지금에 대해서 조금 한 가지 딱 하나라도 좀 꼽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또 공방이 이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네. 추가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기본소득을 포함한 기본 시리즈는 좀 더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차제에 거두시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자, 이재명 지사 측에서 오늘 이제 경선 승복 제안이라는 거를 했습니다. 아마 뭐 캠프 측에 있는 서른 의원의 이 원팀 장담 못한다 이걸 이제 경선 불복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연장선상인 것 같은데요. 혹시 뭐 경선 승복 제안을 하겠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받으실 의향도 있으신가요? 아니 뭐든지 해야지요. 그리고 이건 저는 불복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제 사전에 불복이 없습니다. 저는 저의 승리만 생각하고 있지요. 그리고 서른 의원 얘기는 당의 여러 가지 고민을
걱정하는 그런 얘기이지요. 그것이 어떻게 불복입니까? 그러면 서른원의 이 걱정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낙연 지지자 30%는 이 경선 뒤에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지 못할 것이다. 혹시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의견이 아니라 어떤 여론조사가 그게 있다고 네. 우리 후보 중에 한 분이 지적을 했었죠. 네. 그에 대한 답이었죠. 네. 자기 의견이 아닙니다.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 후보의 과제이겠죠. 네. 네네. 왜 그것이 지지자들의 과제일까요? 네. 저희들은 당연히 저희들의 승리를 믿고 있고 또 불복 같은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2004년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이제 네. 탄핵 얘기를 하면서 예. 이제 대표님이 당시에 찬성했던 거 아니냐. 예. 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똑같습니다. 저는 네. 반대를 했고요. 네. 그 당시에 당이 분열돼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걸 봉합하고 다시 합쳐서 지금 4번째 대선을 치르고 있죠. 네. 네. 명확하게 반대를 하셨다. 네, 그런 얘기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알겠습니다. 자, 올해 초인가요? 지지율이 조금 이제 하락세였다가 이제 상당히 좀 회복을 하는 분위기인데 일각에서는 뭐 이재명 지사 네거티브의 반사 이익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요. 물론 뭐 토론회를 거치면서 또 오르는 점도 있지만 스스로 뭐가 좀 통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아무래도 TV 토론이 자주 있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네. 각 후보들을 비교해서 보시게 되고 또 여러 후보들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미처 알지 못했던 진짜 모습들을 아시게 되는 것, 그것의 영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씨 이제 판결이 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너무 가혹한 판결이다. 예. 그리고 이제 조국과 함께하겠다 이런 이제 글을 올리신 걸 두고 이 재판부는 분명히 이제 시장 경제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예. 혹시 범죄자를 옹호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누구나 잘못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죠. 네. 그러나 그보다 훨씬 과도한 판정이라면 사람들이 과도하다고 느끼는 것, 그것 또한 당연한 일 아닌가요? 네. 어제의 판단에는 인턴 증명서를 포함한 입시관계 서류를 유죄로 봤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좀 의문이 남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것이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4년이 합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들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또한 과혹하고 과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과도한 고통을 겪는 분들에 대해서 마음의 연민과 공감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근데 어쨌건 이 잘못된 거에 대한 판결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의견을 그 부분도 좀 같이 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아니, 의견도 있습니다. 누구든 잘못이 있다면 그에 비례해서 네. 판정이 나와야 되는데 비례를 깨뜨리고 있다고 느낍니다. 과도하다. 그때 수사도 과도했고 언론 보도도 과도했고 법원의 판단도 과도하다라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그러면 그 과도한 수사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그 당시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소탕이라는 용어를 쓰신 적이 있어요. 네. 네, 거의 소탕하다시피 과잉 수사를 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송영길 대표가 이제 강성 측의 이제 문자 폭탄을 이제 배설물이라는 이제 단어로 써서 좀 논란도 있었는데 이 강성 지지층의 이 당내 역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강성 지지층이 어느 한 방향인 것만은 아닙니다. 네. 여러 갈래가 있지요. 단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방법이 지나치면 설득력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의 절제를 잃지 않아야 설득력을 더 가질 수 있다. 자, 지금 이제 총리를 지내셨으니까 더 이제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코로나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결국 돌고 돌아 이제 백신이 너무 늦다 이거에 대한 지적, 백신 접종률이 OECD 중 지금 꼴찌라는 지적. 그러면 너무 이게 정부가 안일하게 대처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하루 확진자가 2,000명을 넘나드는 상황까지 왔는데요. 네. 과연 방역 체제가 이대로 갈 수 있을까? 정부로서도 굉장히 고심어린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제가 이래라 저래라까지는 말씀드릴 만한
그런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네. 정부가 지혜롭고도 단호한 모종의 결단을 할 때가 온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 모종의 결단이라고 하면 이 방역 체계와 관련된 네. 말씀이실까요? 네. 네. 공급 대책도 내놓으셨는데 사실 전문가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은 이제 뭐 재건축 규제 같은 걸 풀어서 공급을 늘리고 또 양도세를 낮춰서 좀 출구를 오히려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규제를 낮춰야 된다라는 이런 지적도 있는데 대표님 공약은 이제 토지 공개념 좀 도입을 통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쪽이다 이런 평가가 언론 보도에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오해입니다. 네. 제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얘기할 때마다 항상 대전제는 네. 이사 공급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먼저 강조합니다. 이른바 토지 공개념 3법, 부동산 독점 규제 3법은 부동산 시장 정책은 아닙니다. 네. 우리 사회의 자산 격차가 지나치게 확대되고 고착화되는 이 병리 현상에 대한 대책, 말하자면 사회 대책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집은 지으면 늘어나지만 땅은 지은다고 늘어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한정된 토지를 쓰지도 않으려면서 누군가가 독점하고 있다. 이것은 제동을 걸어야 되는 흐름이죠. 자, 이 경선 통과하시면 이제 야당 후보와 본선에서 맞붙게 될 텐데 국민의힘 대선 후보 누가 될 걸로 좀 예상하십니까? 참 예상하기 힘든데요. 네. 네. 흔히들 윤석열 네. 씨를 생각할 거고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만 그러나 끝까지 버틸까에 대해서는 100% 자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가 뭐 때문인가요? 준비가 너무 부족하신 것 같고요. 네. 말만 하시면 이상한 말을 하시니까 네. 네. 저런 상태로 버틸 수 있을까? 네. 네. 좀 윤석열, 최재형 두 후보 이제 등장한 지가 이제 한 달 반 정도 네. 되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역시 사람에게는 지도자에게는 경험이 중요하구나 네. 하는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죠. 네. 네. 한 분은 평생 검사만 했던 분이고 한 분은 평생 판사만 하시다가 네. 비슷한 일을 하는 감사원장 하시다 중간에 나오신 분인데요. 그 경험의 제약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제약하는구나 네. 하는 것을 두 분이 온몸으로 보여주고 계시네요. 잠깐 이거 하나만 이제 마지막 묻기 전에 열린민주당하고 합당 얘기를 이제 추미애 후보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예전부터 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합치는 것이 옳다고 보지요. 네. 그러나 지금 경선 과정에서 네. 할 일은 아니라고 보지요. 후보가 정해진 이후에 하거나 네. 그러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뭐 이낙연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이낙연이 꿈꾸는 대한민국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한번 밝혀주시죠. 예, 참 국민들의 삶을 불안해하는 시대입니다. 청년, 중년, 노년 모두가 오늘을 힘들어하고 내일을 불안해합니다. 그런 국민들께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가 필요합니다. 국민들께 삶의 불안을 없애드리는 그런 나라를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였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더위가 많이 누그러졌죠.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군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남동쪽으로 물러가고 차고 건조한 공기가 한반도를 뒤덮고 있기 때문인데요. 서로 다른 성질의 두 공기가 충돌하는 남쪽 먼바다에서는 정체전선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제주와 남해안은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우선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는 150mm 이상, 제주에는 50에서 100mm의 큰 비가 강약을 반복하며 내리겠고요. 남해안도 1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동풍이 불어드는 영동 지역은 내일 낮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곳곳에 소나기도 내리겠는데요. 오늘은 호남 지역에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동쪽 지역은 더위가 주춤하겠지만 서쪽은 무덥겠습니다. 한낮에 강릉과 부산은 28도에 머물겠고요. 서울은 31도까지 올라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주말에는 영동과 충청 이남 또 제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폴란드 시민들이 권력의 언론 장악을 막겠다며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여당이 언론사 소유 자격을 제한하는 이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권력 입맛에 맞는 언론사만 살려놓으려는 거다. 시민들은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세계신문협회는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한국 정보가 비판 언론을 억제하는
최악의 권위주의 정권이 될 것이다. 민주당이 통과시키겠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 권력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려는 거라고 평가하면서요. 이 비판이 거세자 여당도 기존 안을 좀 고쳐보겠다는데요. 이 사실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언론은 권력을 섬기지 않는다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